안녕하세요. 한국 고프런트 지사장 김남희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목요일 오후 2시인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웨비나가 진행되면 화면만 보실 텐데요. 우선은 제 얼굴을 뵙고 인사드리고자 잠시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 질문이나 의견은 중간에 받지 않고 웨비나 끝나기 전에 정리해 드릴 텐데요. 그 오른쪽 상단에 그 화살표 버튼을 보시면 의견이나 질문을 올리실 수 있으니 자유롭게 보시면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드렸으니 제 얼굴은 종료하고 화면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지금까지의 비즈니스 영어는 무엇이 틀렸을까요?인데요.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어떻게 비즈니스 영어를 다르게 해볼까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년간 경험한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외국어 전략 또 방향과 함께 비즈니스 코치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영어 교육에 좋은 질문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작 전에 흥미로운 수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35라는 숫자가 보이실 텐데요. 이 숫자는 토익 문제를 출제하는 미국 교육평가원이 발표한 전 세계 157개 중 한국의 리딩 순위입니다. 유럽에 다소 영어 교육이 용이한 나라도 포함되어 있고 싱가포르 등이 포함된 아시아에서 5위의 수준이어서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스피킹 순위는 몇 위일까요? 한번 추측해 봐 주시겠어요? 네, 생각을 좀 하셨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순위는 157개국 중 121위입니다. 평균 영어 학습 기간 10년, 영어 교육비 7조 원을 투입하고 있고 굉장히 높은 교육률에 비하면 매우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읽기로는 아시아 5위인데 말하기로서는 우간다, 소말리아보다 굉장히 낮은 순위입니다. 더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읽기와 말하기의 순위 격차가 가장 큰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비즈니스 영어에서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이 결과가 현재 비즈니스 영어의 문제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한국 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셨던 듣기, 읽기의 능력보다 말하기와 쓰기의 능력이 80% 이상 사용됩니다. 이유는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과 제안 등을 서류 혹은 컨퍼런스 콜, 지금 같은 웨비나를 통해서 표현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피킹이 약하다는 의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의견을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못하며 또 토론의 내용이 깊어지거나 예상 밖의 주제가 나왔을 때는 전혀 본인의 생각을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말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스피킹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라이팅이 약하다는 의미인데요. 라이팅은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스피킹의 내용을 보다 간단하고 심도 있게 적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피킹과 라이팅의 실력이 떨어지면 영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감도 떨어져서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는 사람이 가장 큰 재원인 기업에게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으며 비즈니스가 성장하기도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비즈니스 영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그렇다면 우선 비즈니스 영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건 좋을 듯합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비즈니스 영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어의 일부 형태이며 국제 의사소통을 위한 특수 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영어는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역이며 그 영역은 사람들마다 또는 기업마다 방향성과 영역이 다르게 됩니다.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어느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영어가 프레젠테이션, 협상, 회의 또는 소규모 대화, 아니면 소셜 같은 라이팅, 보고서 작성은 일반 영어의 플러스 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말하고 있고요. 또 어느 기업에서는 비즈니스 어휘,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와 같은 더불어 멘토링 교육, 글로벌 멘토링 같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영어라고 함은 일반적인 개념을 확장해 내 기업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영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네 가지 비즈니스 영어 추천 교육 과정은 제가 아모레퍼시픽 ABC 탤런트 직원분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서 실제 업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업무 내용을 충분하게 분석한 후 추천드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쓰고 있는 현재의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필립스, 이케아입니다. 지금 네 가지를 보실 텐데요. 많은 기업의 경우 위에 같은 과정으로 비즈니스를 완성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라이팅은 이메일, 그다음에 대안서, 보고서, 회의록을 같은 모든 문서를 읽었고요.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웨비나나 컨퍼런스 콜, 그다음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는 미팅 등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을 통틀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또 네고시에이션은 협상 과정입니다. 협상 과정은 설득을 기반으로 한 모든 결과를 내는 숫자를 적어내는 과정이고요. 리더십 과정은 중간 관리자 이상이 갖추어야 할 조직 운영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주재원을 포함한 크로스컬처 교육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면 많이 아시겠지만 비즈니스 영어와 일반 영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지 비즈니스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고 이 연구와 바탕으로 저희 고플런트 20년 이상의 결과치를 가지고 낸 얘기를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 영어가 바탕이 돼야 비즈니스 영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 영어에서 비즈니스 영어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직원분들의 펑션, 즉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후에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부서와 법률팀의 경우에는 스피킹보다는 라이팅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세일즈와 마케팅 부서와 같이 타 업체를 만나거나 많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스피킹 케이스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내 생각과 내 제품, 내 회사를 고객에게는 또는 파트너사에게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비즈니스 영어는 공통 언어, 비즈니스 전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팅을 하고 진행하는 고객의 경우, 외국인들의 경우, 넌 네이티브 스피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면 미국, 영국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자체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채택하고 있고 everyday 영어를 하고 있는 국가를 네이티브 스피커, 네이티브 국가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또는 인도 많은 영어를 네이티브를 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서도 영어를 공통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하고도 꾸준히 스피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몇 레벨이 됐을 때 비즈니스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선 일반 영어, 고플런트의 유럽 순위를 레벨을 봤을 때 레벨 2의 경우에 비즈니스 스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스피킹을 말할 경우 영어의 문법보다는 내 유창성, 자신감을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영어로 한 문장을 간단한 문장을 할 수 있을 경우에 비즈니스 케이스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라이팅의 케이스는 어떨까요? 비즈니스 라이팅은 프레젠테이션보다 좀 더 심도가 높습니다. 즉, 예를 들어 매일매일 여러분의 루틴을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나는 매일 아침 바나나를 아침으로 먹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 레벨 2에 해당되고요. 그보다 심도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루틴 생활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레벨 3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라이팅의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보다 수준이 높은 레벨 3일 경우에 유창한 비즈니스 영어 라이팅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말은 비즈니스 라이팅을 하려면 일반 영어의 레벨을 올리면서 비즈니스 영어를 배우는데요. 그 비즈니스 내용은 가운데 밑에서는 박스에서 보시는 how to, 그러니까 케이스 스타디를 볼 수 있겠죠. 케이스 스타디, 그다음 비즈니스에 관한 소프트 스킬을 늘리면서 그다음에 좀 더 고급적인 그래머, 보캐블러리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급적인 그래머, 보캐블러리는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이 저희는 모국어가 한국어지만 누구나 다 비즈니스 라이팅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불어 영어를 한다고 해서 비즈니스 라이팅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라이팅을 잘하려면 중학생 수준의 어휘가 아닌 비즈니스 영어를 쓰는 어휘를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가 라이팅을 제출했을 때 그 문서 자체가 비즈니스 라이팅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네고시에이션입니다. 네고시에이션을 가기 위해서는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야 하고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라이팅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많은 서신을 교환해야 할 텐데요. 네고시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적으로 그래머가 풍부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고시에이션 상황에서는 가정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딜을 클로즈하는 상황에 모든 조건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if의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정법이 이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비즈니스 영어를 구축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펑션, 이 직원들의 잡이 무엇이며 이 직원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프레젠테이션인지 스피킹인지 또는 라이팅인지 아니면 네고시에이션인지 아니면 총 다 구축돼야 하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박스에 라이팅에 관한 것인데요. need something이나 이렇게 6가지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영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비즈니스 영어 상황에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혹시 1번 need something을 비즈니스 영어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바꿀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적어주시겠어요? 네, 한 분이 맞춰주셨네요. 답변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일반 영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비즈니스 영어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writing 서식을 썼을 때 need라는 표현 대신에 require 쓸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또 퀴즈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넘버인데요. 왜 넘버이냐면 제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인과 어떤 점에서 가장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때 어려우신가요? 라는 것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표현을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거나 한국말을 영어로 바꾸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많은 외국 사람들 또는 글로벌에서 한국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의 경우 한국 사람들과 숫자를 얘기할 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숫자는 데이터고 예상 결과치로 객관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몇 년 전에 정부가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금액을 잘못 넣어서 계약이 불발된 경우도 있는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관계를 중요시해서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사적인 아이스 브레이크를 많이 하는 동양과는 달리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선호하는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는 바로 숫자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업은 어떠신가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기업의 부서의 전략, 지금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는 글로벌 스트래티지가 있으신가요? 지금 모든 기업은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전략이 존재해야 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하며 해외에 있는 경쟁사의 활동과 방향을 읽기 위해서는 외국어는 필수입니다. 그 외국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영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건 싫건 또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대한 전략, 특히 영어 교육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혹 많은 인구가 사는 중국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중국어를 배워야 할까요? 하는 문의가 있으신데요. 이미 중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기업에게 비즈니스 영어에 대한 전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우도록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과는 비즈니스 할 때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 외국어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 표는 제가 비즈니스 외국어 컨설팅을 시작할 때 클라이언트와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즈니스 외국어 전략은 비즈니스 전략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에 집중해야 될 부서와 인원의 폭, 학습의 내용과 학습 방법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외국어 전략은 크게는 연구 계획으로 세팅이 되고 또 분기별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편성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같이 봐야 할 것은 자회사뿐만 아니라 파트너사, 벤치마킹 하고자 하시는 기업 또는 경쟁사도 함께 연구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정확하게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미팅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업에서 학습자 빅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현재 비즈니스 외국어 전략이 없으시다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습 패턴을 먼저 연구되어야 합니다.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도 회사 내 영어가 실력이 늘지 않거나 학습량이 점점점 줄어든다면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유를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은 또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비즈니스 스트래티지에서 왜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원활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은 비즈니스 프로핏을 만드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프로핏을 만드는데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박스가 통이 보이실 텐데요. 이제 이 통은 예전 미국에서 식량을 모아놨던, 쌀과 벼를 모아놨던 통을 말합니다. 그 통을 영어로 사일로라고 하는데요. 사일로스 현상은 이 통 안에 들어있어서 갇혀서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않는 현상, 즉, 내 안에 있는 곡식만 케어하는 것을 사일로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이러스 현상이란 즉 자신의 통을 지키려고 하고 문을 열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소통의 부재는 밖에는 내 옆에 계시는 직장 동료 또는 타 부서 또는 타 기업, 크게는 글로벌과의 소통의 부재입니다. PwC에서 연구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55%의 기업이 기업 내에서 사이러스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61% 이상이 글로벌 기업과 소통할 때 본인의 기업이 성장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걱정하고 계시는 60%의 기업 CEO분들은요,
기업 내 사일로스 현상이 글로벌에서 도태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즈니스 케이스를 하나 공유해 보겠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큰 매니팩처러 기업 S사의 경우인데요. 이 기업에서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성공하고 있었지만 좀처럼 비즈니스적으로 프로핏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EO는 경영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했고요. 그 이유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6개월간 조사한 결과 그 원인은 사일로스 현상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는 영어로 문서가 들어왔을 때,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들어왔을 때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일을 하거나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시간을 미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였습니다. 즉, 사일러스 현상은 오해와 시간의 지체를 불러일으켰고요. 이것은 비즈니스로 굉장히 큰 손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비즈니스 외국어 전략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목적은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본사 직원들에게 1년 동안 비즈니스 외국어 교육을 실시했고 그 커뮤니케이션 실력이 늘게 되어서 현재는 글로벌 전사에서 비즈니스 영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즈니스로 큰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수치로 잠시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리졸트에 나온 숫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는 직원분들께서 교육을 1년간 진행하시고 하신 만족도 조사와 또 저희 고프런트에서 분석한 레벨 평가를 바탕으로 나온 숫자인데요. 네, 이 숫자가 의미 있는 이유는 추후에 외국어 교육 전략을 세울 때 필요한 수치이며 또 나와 더불어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학습자의 행동 패턴, 학습 패턴을 분석한 빅데이터로 계속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language strategy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no priority입니다. 저희가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직장인 분들한테 비즈니스 영어 교육의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장인들은 영어 교육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모든 성인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운동이 중요하고 누군가에게는 개인의 취미생활이 중요해서 그걸 우선순위에 놓다 보니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남는 시간 하게 되는데 남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영어 교육이 반드시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본인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선 직장인들이 왜 영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인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 영어를 잘하면 여러 가지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로 영어가 외국어가 잘 되면 영어가 되지 않는 직원과 비교했을 때 추후에 연봉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본인의 기회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재미있는 두 번째, 해외여행에서 영어를 잘 못하면 속상한 경우가 있어서는 대부분 40대 후반 이후의 분들에게 많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 수치는 20세부터 65세까지의 직장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일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함인데요. 그러면 성인의 10명 중 7명은 개인의 경쟁력 차원에서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장을 들어가서 아예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10명 중 3명이나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할 일이 없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장인 분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육은 결국 마케팅이기 때문이고 성인 학습자들, 직장인들은 저희의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 바쁘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을 하시는 20%는 왜 공부를 하실까요? 그것에 초점을 둔다면 그분들은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글로벌 지식과 영어 능력을 꾸준히 늘려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속적인 승진과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업무 위에뿐만 아니라 글로벌 매너와 상식,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러한 20%, 즉 공부를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집중해야 하며 기업 내에서는 이 20%의 수를 점점점 증가시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직장인들께서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영어 공부의 순위를 점점점 올리고 비즈니스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비즈니스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순위가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위와 같이 영어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국가보다도 무엇이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상 10년 이상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학습했다면 우리가 스피킹에서 121이라는 순위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시아 1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는 왜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스피킹에서 121이라는 또는 리듬과 그렇게 큰 격차를 낼까요? 우리는 영어를 시작하지만 영어를 10년 동안 공부한 것이 아니고요. 3개월짜리 영어를 10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다 영어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빠서라는 이유가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내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잃게 되는데요. 그거는 시간의 부재가 아닌 본인의 가치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학습자가 느끼는 가치는 내 업무, 내 관심도와 관련이 있고 고급 정보와 고급 교육으로 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즉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을 때 학습자는 자기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에 맞춰진 코스가 아니거나 아니면 3개월의 영어 공부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 코스는 학습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고 선택하시는 코스가 다양해야 합니다. 더불어 학습자의 승진 또는 출장, 업무의 확장 등 업무의 상황에 따라 유연적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양성과 유용성이 같이 함께 되었을 때 학습자는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지금 동일한 교과 과정을 제공하고 계시거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과정에서 코스가 유동적이지 않아서 학습자가 그거에 맞추기 어렵다면 학습자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지속적으로 학습 동기부여 텐스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벨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될 케이스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코스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 시간, 기기 등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습자가 학습 트레이닝 벤더까지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델에서는 여러 가지 벤더 중 심사를 해서 한 두 가지 벤더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학습자들이 선택을 코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스스로가 결정한 코스를 설정을 하게 되면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게 되면 델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 85%의 프로페셔널 러닝을 올리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무엇이 틀렸을까요? 했는데 B2C입니다. 그러면 B2C와 B2B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B2B는 기업에서 비즈니스 외국어 업체를 먼저 설정하시고요. 업체와 파트너로서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함께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국어 교육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B2B이고요. 이 경우에는 교육비를 회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관리도 회사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B2C의 경우는 학습자가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서 지불을 먼저 하고요. 회사로부터 미임을 받는 경우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B2B로 교육을 제공하거나 B2C를 하더라도 업체를 면접 심사를 한 후에 두세 개의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그 업체의 차이점을 홍보하고 이해시킨 후에 선택을 하게 하죠. 이것은 B2 그런 이유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유지하면서 ROI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B2C의 경우에는 즉 외국어 교육을 자유롭게 학습자에게 선택을 하게 할 경우에는 자유를 줄 수 있지만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 기관과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더불어서 비즈니스 전략 차원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업체를 리뷰하거나 평가하거나 테스트해볼 여력이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인들 학습자가 선택하는 업체는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광고를 통해서 들은 업체거나 주변 사람에게 추천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지, 레벨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라이팅, 프레젠테이션 또는 네고시에이션 어떤 부분을 포커스 둬서 어떤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함께 올려야 되는지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전략에 맞는 학습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L&D 부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외국어 교육 전문 업체와 컨설팅을 먼저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비즈니스 가장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많은 비즈니스 케이스의 실패와 성공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맞는 가장 훌륭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회사에서 제공을 할 때 많은 학습자들이 좋아하시는지요? 다음의 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회사에서 실시할 경우에 반드시 학습자, 즉 직장인들은 4가지 집단으로 나눕니다. 빨간색은 영어를 예로 들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면 나와 회사의 발전이 있겠지만 나는 잘을 못할 것 같다고 느끼는 군이고요. 진한 회색은 영어를 공부할 여력도 안 되고 잘한다고 해서 나와 회사의 발전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반대의 집단입니다. 또 옆에 있는 옅은 회색은요, 영어를 공부할 수는 있지만 나와 회사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무관심한 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렌지색인데요. 오렌지색은 동기부여를 받는 군입니다. 즉, 나는 영어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것이 나와 회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기업을 컨설팅 했는데요. 모든 기업에서 비즈니스 영어 교육을 제공한 모든 회사에서 이 4가지 군이 다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영어 교육의 성공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렌지의 수를 늘리는 것이고요. 빨간색과 회색분의 수를 오렌지로 옮기는 케이스가 늘어났을 때 그 비즈니스의 외국어 교육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이는 영어를 제공할 때도 비즈니스 기업 내 교육 문화가 탄탄한지도 연관이 있고요. L&D 분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진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성식률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이 네 개의 구는 반드시 나오기 마련이며 빨간색, 회색이 의견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렌지의 색도 있으므로 오렌지의 색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모두 좀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한 캐릭터만 웃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전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전파가 되지만 긍정적인 것도 전파가 됩니다. 본인이 비즈니스 영어를 목표를 세워서 성공적으로 달성한 학습자들이 주변에 긍정을 전파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이런 전파를 내기 쉬울까요? 연구한 저희가 기업 내에서 연구한 발표에 의하면 많은 기업의 경우가 중간 관리자가 이 긍정의 전파를 낼 경우에 회사의 파급력이 높았습니다. 즉, 본인이 결과를 내서 아래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중간 관리자가 상승을 보지 못했거나 영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아래 직원에게도 영어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영어의 경쟁력은 비즈니스에서 자신의 포지션의 경쟁력과도 이어집니다. 즉, 비즈니스 산에서도 경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로 인해서 기회를 잃게 된다고 느끼면 부정적으로 디펜스, 즉, 쳐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어로 인해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중간 관리자부터 파급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비즈니스 영어가 무엇이 틀렸을까요?는 즉, 비즈니스 영어를 어떻게 다르게 해볼까요? 라는 의미라고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다르게 해볼 부분은 회사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외국어 전략을 세워서 실시를 하되 직장인 분들이 학습의 가치를 느껴서 외국어 교육의 순위를 우선순위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간, 장소, 교과 과정, 내용을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맞도록 유동성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또 더불어 이는 L&D 전문가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비즈니스 전략을 바탕으로 가장 우선시해야 할 비즈니스 영어 방향성을 설정하되 이는 반드시 직원분들의 학습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오류가 없으며 ROI가 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빅데이터는 우리 직원들이 어떠한 컨텐츠에 가장 관심이 많고 컨텐츠를 보며 무슨 요일, 무슨 시간에 어디에서 가장 학습을 많이 하며 어떤 방법으로 영어 교육을 제공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에 많은 효과 레벨을 업시켰고 만족도가 높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면 첫 번째, 랭귀지 스트래티지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빅데이터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내실 방법을 구축하시거나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전문 비즈니스 B2B 기업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시기를 상담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영어의 잘못된 점, 또 다르게 해볼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게 워낙 넓고 디테일하게 이해가 될 부분이어서 간략한 개념에 대한 설명만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현재 기업에서 실시하고 계시는 또는 실시하실 비즈니스 외국어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길 바라며 더불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려주신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상황은 현재 코비드 상황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이 시점에 영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우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욱더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ROI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이 줄었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따라서 가장 시작하기 전에 비즈니스 전략을 먼저 세우시고 어떤 분에 어떠한 기간 동안에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좋은 결과가 내야 되고 그 ROI 결과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많은 큰 영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개별적으로 주신 질문은 제가 추후에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영어는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한 경험 바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프런트에서는 지속적으로 L&D 교육에 대한 웨비나를 많이 실시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 7월 9일에는 조승현 이문화 강사와 또 글로벌 기업 대표님에게 듣는 기업 교육을 위한 전략, 문화, 클라우드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가장 우선권을 먼저 드릴 것이고요. 저희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소수 인원만 초청될 예정이거든요. 좋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편안하고 행복한 오후가 되시길 바라며 고프런트 한국재단 김남이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